반갑습니다. 수자원 개발 기술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응시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자원 개발 기술사는 실제적으로 우리 종합적인 종합적인 국토 개발의 기초 계획이라든가 또 계획 수립 및 여러 가지 불가결한 수립할 때에 꼭 필요한 그런 불가결한 분야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모든 수공구조물이라든지 일반 하천이라든지 댐 여러 가지 수공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부터 시공, 그 다음에 모든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전반적인 기초 학문입니다. 그걸 갖다가 계획을 잡을 때는 현장에 가서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고, 또 조사에서는 그 현황을 파악을 어떻게 할 건가, 조사 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사에서는 수량이라든가 물량을 확보를 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모든 기초적인 자료를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또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모든 비용을 산정하고 어떤 규모를 결정하고 거기서 또 공사를 하게 되겠죠.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우리가 감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감리를 하게 되고 감리하는 모든 제반 상에서도 이 기초적인 학문은 꼭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수자원 개발 기술사 대비 문제와 해설 여러 개 우리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가장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수자원 개발 기술사는 모든 학문의 기초, 모든 우리가 토목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어요. 기초. 그래서는 우리는 처음에 조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겠어요. 설계. 그 다음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되는데, 그 다음 여기에 대한 파생되는 것이 이제 감리까지 해서 우리가 준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조사부터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준공까지 이것을 토목 구조물의 어떤 일련의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사는 실제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현장에 대한 조사. 현장에 대한 조사, 그 다음에 어떤 자료의 정리, 이런 문제가 되겠죠. 이 현장의 조사를 토대로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겠죠. 계획 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계획 수립에서는 기본 계획과 실시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설계는 이런 조사와 계획을 모토로 해서 실시 설계를 하게 되겠어요. 설계를 해서 다음 단계로서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시공을 하는 것은 구조물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시공을 하고 다음에 감리라고 준공을 하는 이러한 해서 우리가 어떤 수공 구조물을 완성을 하는 이러한 큰 틀을 우리가 가지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 틀을 가지고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개발 기술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수공 구조물에서는 도로도 되고 하천도 되고 댐도 되고 또 기타 여러 가지 구조물의 어떤 수공 구조물이 있습니다. 도로에서도 도로라는 것은 하천을 횡단하게 되겠죠. 하천을 횡단. 또 하천 자체는 하천의 규모라든지 이런 결정이라든지 있어야 되겠고 댐도 마찬가지예요. 규모라든지 또 위치 선정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사, 계획, 설계 당시에 기본적으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전문 분야로서 시공과 감리 이 이유는
조금 우리가 크게 그 수자원개발기술사라서 크게 반영되지 않지만 조사, 계획, 설계까지가 우리는 수자원개발기술사의 기초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수공구조물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런 그 기초적인 학문 중에서 조사, 계획, 설계 당시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분야, 우리 전문 분야로서 요 수자원개발기술사를 응시하는 여러분들한테 요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첫째 기초 및 핵심 문제, 요 출제 경향하고 경향을 요약을 하고 또 핵심 문제를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니까 첫째 그 수공학의 역사부터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댐 계획 및 관리 분야, 댐의 계획 및 관리 분야. 수공학의 역사는 가장 그 과거부터 우리가 역사 현재까지 일제시대, 그 다음에 현대까지 내려오는 나름대로 정리된 그런 개념을 정리한 것이고, 또 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자원 개발의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댐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분야를 나름대로 그 하나의 챕터를 정리를 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또 하천의 계획 및 관리 분야를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요거는 큰 틀에서 연 거고, 네 번째는 우리가 그 수문 수리학적 공식, 수문이나 수리학적, 수자원의 자체 그 모토가 되는 수문이나 수리학적인 공식이나 또 계산 분야를 어떤 챕터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요약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크게 보면 단답형의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단답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용어 해설이 있을 거고, 또 계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큰 모토를 가지고 수공구조물에 대한 조사, 계획, 설계, 시공까지, 시공 전까 단계까지가 가장 그 중요한 우리가 그 기초 학문인데, 이 중에서도 저는 이렇게 지금까지 정리를 해보니까 수공학 역사, 댐의 계획관리 분야, 하천, 수문 수리학의 학적인 공식과 계산 분야, 단답형으로서 용어 해설과 계산 분야,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된 정리를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빠지지 않고, 내용을 빠지지 않고 거기에 대한 어떤 유도과정, 공식의 유도과정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한 계산 방식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나름대로 간략하게 꼭 필요한 것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저기는 한 70여 문제 되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면 그 항목별로 싹 정리를 해서 또 구분해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요 문제를 잘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가 가능하도록 하고, 또 이 문제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응용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또 우리가 최소한의 어떤 그 투자, 요 항목이 빠지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자를 가지고 최대 효과를 넣을 수 있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요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최단시간에 합격의 영광을 우리가 달성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 참고 우리 자료, 이거 공부하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갖고 정리를 했지만, 그 부가되는 그 참고 자료로서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보면 첫째, 참고 서적이 있는데, 요거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공업수문학이 있어요. 공업수문학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놔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수문학, 학교에서 배우는 수문학의 어떤 챕터별로 하는 단답형에 대한 용어 정리, 단답형에 대한 용어 정리랄까요? 용어 정리 같은 거, 용어 정리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고, 세 번째는 하천 계획이죠. 하천 계획 분야, 하천 관리, 계획이랄까요? 이런 또 우리가 참고 서적에서 좀 필요하겠고, 또 최근에 우리가 이슈가 되는 대운하 관련해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기도 뭐 수자원 학회지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 보면 논문도 있을 거고 또 시사 편찬 같은 거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시설 기준 중에 뭐가 있냐면은 하천 시설 기준, 또 여섯 번째 댐 시설 기준. 최소한은 이런 참고 서적은 우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우리 처음 우리가 수자원 개발 기술사를 준비하시는 응시생 여러분들도 이런 정도는 우리가 자기가 공부하는 룸에다가 저를 구입을 해서 아니면 자료를 수집을 해서 비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게 하나하나 좀 보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참고 서적을 우리가 공부를 하고 쭉 공부를 했어요. 자, 그렇다면 출제 우리 경향이 어떠냐? 출제 경향을 보면은, 자, 이러한 우리가 출제 경향 중에 핵심 문제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여기에 맞춰서 경향에 대한 비율이 어떻게 되냐 보면은, 첫째 우리가 댐편, 수공의 역사 이런 거 개념이고, 댐편에서 우리가 약 한 25% 비율이고, 또 두 번째 술이나 수문 분야, 수문에서 약 한 25%. 이거 프로테지가 제가 이거 분석해 보니까 거의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다음에 하천 분야가 한 25%.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운하의 대책이라든가, 운하의 의견이라든가, 그런, 비율, 기타, 우리가 그 시대에, 그 시기에 시사 문제, 이런 것들이 약 한 25%.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율로 보면 이게 이렇게 해서 100%의 어떤 출제 경향이 나름대로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보다도 사회의 우리 경험, 이런 것도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설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데서 약 한 20년 이상 우리가 근무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걸 저도 자격 취득할 때도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책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이렇게 딱 스크랩을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제 모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여기 있어요. 이것을 두 가지를 하나 묶고 또 두 가지를 묶고 이렇게 묶어서 다음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또 이렇게 묶고 해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에 이게 목표 달성을 위한 스크랩을 해서 이거 노트 정리를 한다.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한 여기 내용 중에 모든 수자원 학회라든지 댐 시설 기준이나 하천 시설 기준 이런 모토가 이런 것이요. 이걸 갖다가 모아서 정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요약된 노트 정리를 최종 한 번, 여기서 두 번, 한 세 번, 한 네 번 정도 되면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는 60% 이상을 점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첫째는 이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인내와 시간. 그 다음에 건강.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건 꼭 우리가 지켜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지금 할 때, 요 시점에서 요 단계 올라갈 때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고 해서 이 단계는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올라갈 때는 항상 인내를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연결해서 차츰차츰 누적돼서 60% 달성. 59% 되면 무조건 떨어지죠. 60%가 돼야 되니까 60점, 그러니까 60점이라고 하죠. 60점이 돼야 되니까 59점 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항상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을 꼭 가져야 돼요. 하루에 1시간 내지는 2시간, 적어도 1시간 이상은 공부를 해야 돼요.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은 투자를 해요. 투자를 해요. 그래야지 여기서 요 단계 때까지 어떤 그 기억했던 것을 연결을 시켜서 하지. 1시간 이상 투자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건강은 꼭 지켜야 됩니다. 시험 보러 가서 감기나 걸리고 또 체력이 소진돼가지고 기억력이 상실됐다. 기억력이 상실되면 안 되죠. 상실되면 안 돼요. 건강을 척해 좀 지켜야 됩니다. 건강 관리 잘하고 첫 끝까지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돼요. 인내. 목적을. 이 목적 달성을 위해서 여기 꼭 인내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나름대로 이 강의는 우리 토목인으로서는 가장 기초적인 학문 자료입니다. 기술적인 분야로서 수자원개발기술사는 댐이라든지 하치나 도로라든지 어떤 수공구조물에 다 접목될 수 있는 그러한 기초적인 그 학문이기 때문에 꼭 제가 요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문제 해설을 하고 그다음에 요약을 해서 지금 제가 강의한 것은 한 요 지점에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요 지점에서 요 기초적인 문제는 나름대로 다 정리를 여기에 응시하고자 하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보고 일단 여기서부터 여기 오는데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단계도 나름대로 이해가 할 수 있게끔 내가 나름대로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간을 투자하고 건강을 지키고 인내를 가지고 이 본 강의 내용을 독파를 하신다면 단시간 내에 이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수자원개발기술사 첫 본 강의로 수자원 개발기술사의 그 역사, 한국 수공학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수공학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그 삼국시대, 그 다음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그리고 일제강점기 시대,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의 그 수공학의 발전과 여기에 대한 역사, 그 다음에 진행 과정,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까지 흘러왔던 모든 그러한 수공학의 역사에 대해서 일관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요거를 기본적으로 수자원개발기술사의 어떤 그 기본 개념부터 알아야 될 기에 가급적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개발기술사라고 하는 것은 국토이용계획 측면에서 한국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지상에 있는 모든 그 강우 또 기상자료 이런 거를 통틀어서 육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 홍수라든지 그 다음에 치수, 이수 최근에 이러한 그 이슈화 되어 있던 이런 말들이 그 합리적으로 되어 있고 그걸 갖다 정리를 해서 역사를 우리가 지금까지 개발을 했고 하천이라든지 댐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거기서 더 파생돼서 지금까지 우리가 개발했고 또 연구도 하고 또 우리가 현재까지 학술적으로 정리되어서 왔습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수자원개발의 개념, 역사의 개념인데 시대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그 다음에 조선시대,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그 해방 이후,
그래서 이렇게 시대적으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대적으로 이제 정리를 다시 해보면, 첫째, 삼국시대. 삼국시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냐면 주로 저수지 같은 개념을 도입을 해서 저수지 축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제 벽골제, 그 다음에 제천 의림지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서 수산제라든지, 수산제, 공금제,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시대적으로 이제 삼국시대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 지형을 이용해서 많이 이용을 했고, 두 번째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시대에서는 가급적이면 그 이후에 치수, 이수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도 조금 자연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배적인 사상을 가지고 국토 개발에 대한 활기는 그 시대적인 활기는 없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다음에 조선시대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들어와서는 우리가 조선시대 들어와서 추국이라든가 이런 걸 출입 같은 것도 조례되어 있고, 강호 침투 유출에 대한 개념이 다소 정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의 유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우리가 정립을 했었고, 사이폰 등 이렇게 정리했고, 네 번째 들어와서 조선시대 이후에 이제 일제강점기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하천 수자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이런 하천 기상조사라든지, 그 다음에 유로, 이런 유역 현황, 하천 현황, 이런 것들도 일제강점기 때 많이 도입을 해서 쉽게 해서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강점을 한 상태에서 일본에 자기들이 했던 그러한 자료들을 다 도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많이 발전을 했다 할 수 있고, 학술적으로도 이제 가지야마라든지 나카야수 이런 공식을 이용해서 하천의 어떤 유산한 개념도, 유량의 개념 도입이라든가 그렇게 됐고, 그 당시에 또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하천의 어떤 문해한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하천에 구분됐습니다. 직하하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준용하천, 1급, 하천의 1급, 2급, 3급, 이런 식으로 하천의 구분도 했고, 그래서 그것이 도입이 돼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의 많은 하천 관리 분야에 대해서 종합관리 대책이라든지 현 시대의 그런 개척 관리 분야도 있고 종합관리 대책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해방 이후에 수자원 종합개발에 대해서 이제 해방 이후.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가 보면 수자원 종합개발은 이제 중심으로 해서 수문학이나 또 수리학 및 하천공학 등이 이제 우리 급속도로 학계나 이런 데서 많이 전문적인 노력을 가해서, 그 다음에 나름대로 어떤 체계적인 정보를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을 이제 다시 훑어보면, 우리 하천 유역 조사, 그 다음에 하천 수자원 개발 계획, 하천의 수자원 개발 계획, 이런 식으로 어떤 쪽을 했고, 그 다음에 이런 데서 이제 주로 뭐가 있냐면 수문 사항이라든가 수질 오염 방지라든가 수자원의 어떤 경제, 홍수 예경보 시스템, 이런 것들도 많이 우리가 개발을 해서 정리를 했고, 또 다목적 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하구원, 하구뚝, 그 다음에 대학에서는 이제 수질, 수문학이라든지 이런 하천공학, 댐공학 이런 것도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또 세 번째, 수자원 종합개발 계획에 있어 치수, 이수,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 각종 자원, 하천 차원에서, 하천, 수문 차원에서의 어떤 다목적 개발을 많이 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시대적으로 보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일제, 그다음 해방 이후에 이렇게 우리가 삼국시대에서는 자연 상태 그대로를 이용해서 이용을 했고, 고려시대는 치수, 이수 목적에 대해서 가급적 조금 더 적극적인 상태고, 조선시대는 뭐 우량계라든가 이런 거를 개발했고, 일제강점기, 해방 이후에 일제시대 때 미쳤던 그런 영향들을 가지고 우리가 수문, 수공학 이런 거를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수공학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우리나라의 그 수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수자원 특성을 보면, 우리나라 지형적으로 보면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삼면이 바다로 되어 있는 그 지형적인 특성에서 거기에 대한 그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수자원의 특성과 문제점 해결에 대한 개념을 이제, 특성은 첫째 이제 강우가 있겠습니다. 강우. 그 다음에 유출, 유량. 하천, 지형, 기타 뭐 이러한 상태의 양과 질이 있겠습니다. 강우의 양, 유출, 유량, 그 다음에 하천, 지형 이런 특성이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수자원의 이제 특성에 이제 그 개념적으로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강우는 보통 그 연평균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기상대에서 정리했던 연평균 강우량이 강우량이 1274 ml연입니다. 연 1274mm의 어떤 강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로 언제 내리냐면, 우리가 그 3분의 2 정도가 6월에서 9월 중에 강우가 주로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나 9월 중에 강우가 홍수기 내리기 때문에 요 유량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 60%죠. 60%의 강우가 내리기 때문에 이것이 대체적으로 하천이나 바다로 다 흘러서 유출이 됩니다. 그것이 몇 프로냐 하면 유출량이 약 한 55% 정도 됩니다. 55%.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 정발되는 것이 45% 정도 됩니다. 강우는 많이 내리지만 실제로 6월, 9월 사이에, 6월에서 9월 사이에 한 3분의 2 정도가 집중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거기서 한 55%가 하천으로 흘러가고 45%는 정발이 됩니다. 실제로 필요한 양은 55%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유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출량은 이제 요거하고 같이 되는 건데, 55% 중에 요걸 도표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자원의 총량. 수자원의 총량이 1267%가 100%입니다. 여기에 여기 단위가 톤입니다. 메타 삼성의 연입니다. 그래서 총량이 여기서
뭐냐면은 하천 유출량, 하천의 유출량입니다. 유출량이 약 55%입니다. 55%가 되겠고, 또 정발량이 45% 정도 되겠습니다. 55%가 나간 양이 697억 톤입니다. 여기서는 570 톤이 좀 나가게 되겠고요. 또 이것이 실제로 이제 이건 정발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거겠죠. 이것이 이제 하천 유출량인데, 유출량의 아까 요 55%가 697억 톤인데, 요것도 그냥 유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홍수시에 3분의 2가 6월 9일입니다. 3분의 2에 홍수시에 또 있습니다. 홍수시에 한 467억 톤, 이것이 한 37% 정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상시에 하천 유출량이 230억 톤입니다. 단위는. 이것이 한 18%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홍수시에 이렇게 유출이 되는 거고, 평상시에 유출이 되는 거고, 이것이 이제 묶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어디로 가냐? 여기 이제 바다로 유출이 됩니다. 이거는. 요 자체가 697억 톤이 이 바다로 흘러가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천수로 이제 흘러가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댐에서 저류가 되는 게 있습니다. 댐에서 저류되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지하수로 이용하는 게 있겠습니다. 요것이 보면 정리된 것이 한 31%, 31%, 이것이 14%, 하천수로 14%, 이것이 8%, 그 다음에 지하수가 약 2%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수자원 총량은 총 1273억 이연 내렸는데, 여기에 있던 총량이 1267억 톤이 되겠고, 하천 유출량이 55%, 정발 산량은 못 쓰는 거고, 쓰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천 유출량 중에서 홍수시에 흘러가서 하천 유출로 되는 것이 467억 톤이고, 평상시 열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흘러가고, 하천수로, 그 다음에 댐으로, 지하수로,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가용할 수 있는 것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은 실제로 사용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하천수나 댐으로 가고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는 이 물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이것이 얼마냐면은 약 24% 정도 됩니다. 매년마다 이건 다 틀리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량이 오면은 301억 톤 정도의 우리나라의 그 강수에 의한 그 물 이용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만 다소 좀 정리를 하시게 되면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하천에 대한 나중에 수자원의 특성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그 문제점이 있느냐, 그런 것을 특성은 여러 개 생기고, 바다로 흘러가는 놈, 그럼 지하수로 이용하는 놈, 댐, 하천수, 이런 이용할 수 있는, 가용할 수 있는 것을 특성을 충분히 살려서 특성을 알고 파악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두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소항목 두 번째로 이제 유출은, 아까 유출이 강우가 이거고, 유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유출이 정립을 하면 이렇게 유출 형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하천의 특성. 하천의 특성은 우리나라가 이제 아시겠지만
지도가 잘 못 그립니다만은 하천이 동해안, 이제 동해안입니다. 동해안은 경사가 좀 급하고, 그 다음에 서해안은 중하류로 가면 완만한 형태입니다. 하천 특성이. 그래서 그림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한강, 여기는 한강, 낙동강, 섬진강, 영산강,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지형들 아시겠지만 그렇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데, 태백산맥을 경계로 해서 동쪽에 이제 굉장히 경사가 급하고, 침투 금방 유출이 심하고, 서해안에 갈수록 완만하고, 남부 지형으로 가면서도 다소 좀 경사가 완만한 상태로 곡창지라든지 이렇게 완만하기 때문에 하천 유출량도 굉장히 완만한 유수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이제 기타 사항으로 이제 보면 기타 사항으로 보면 수원 지역이 이런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이거를 개발하려면 수원 지역이 다소 동해안 쪽이나 이쪽은 안 되고 서해안 쪽이나 그다음에 강 상류 쪽으로 올라가서 수원 개발, 댐 개발 이런 것들도 좀 해야 되는데 이 파도로 가는 걸 급히 우리가 요 유출을 증발되거나 요 유출에서 홍수지 유출되는 것이 수량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빨리 댐이라든지 이런 거 개발을 해서 저수량을 높여야 되겠는데 그 상태가 우리나라 아직도 개발을 여지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고